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전쟁이 터질 때? 자연재해가 닥칠 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자였지만 저녁이 되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1929년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죠. 지금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경제 붕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주식시장 폭락을 넘어서 문명 전체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1922년에 미국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죠. 세계대전이 막 끝났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소가 가득했어요. 공장들은 더 이상 무기를 만들지 않았어요. 대신 토스터기, 청소기, 그리고 농부들도 이제 냉장고를 쓸 수 있다는 광고가 붙은 냉장고들을 쏟아내고 있었죠. 평화의 배당금이 풍성한 소비재로 환원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건물들은 마치 하늘을 향한 경쟁이라도 하듯 끝없이 솟아올랐습니다. 크라이슬러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대한 구조물들이 야망의 상징처럼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매일 아침 수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스카이라인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철골과 리벳의 교향곡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며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죠. 재즈 음악은 그야말로 시대의 상징이었어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처럼 도시 곳곳에서 들려왔죠. 루이 암스트롱의 트럼펫 소리가 할렘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런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말이에요. 클럽들은 밤새도록 문을 열었고 플래퍼들은 단발머리를 흔들며 찰스턴 춤을 췄어요. 금주법 시대였지만 스피크이지에서는 밀주가 강물처럼 흘렀죠. 법은 있었지만 분위기가 법을 압도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혁신 덕분에 자동차 생산은 혁명을 맞았습니다. 예전에 반나절이 걸리던 조립 작업이 이제는 90분이면 끝났어요. 디트로이트의 공장들에서는 18초마다 새 차 한 대가 완성되어 나왔습니다. 길거리는 자동차로 가득 찼고 자동차 공장들은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 없이 돌아갔죠. 석유, 철강, 고무 산업도 덩달아 급성장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단순히 커지기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었어요. 도로는 새로운 문명의 혈관이 되었습니다. 66번 국도 같은 대륙횡단 도로가 건설되면서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자동차로 여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시 사람들은 라디오라는 신기한 기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1929년에는 무려 1천만 가구가 라디오를 보유하게 됐어요. 집에 앉아서 엘 졸슨과 30명의 다른 가수들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AM 주파수의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말이에요.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라디오 쇼를 들었는데 이는 나중에 텔레비전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 가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라디오는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왔어요. 뉴욕의 주식 시황부터 시카고의 재즈 콘서트까지 모든 것이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죠. 처음으로 나라 전체가 동시에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이렇게 즐기고 있는 동안 농촌 지역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전쟁 중에 불을 쌓았던 농부들은 이제 곤두박질 치는 농산물 가격 때문에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유럽 농업이 전쟁 후 회복되면서 미국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감했거든요.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1.50달러에서 50센트로 떨어졌고 밀 가격도 비슷한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현대화를 위해 돈을 빌렸지만 반짝거리는 새 트랙터도 그들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죠. 오히려 파산을 더 빠르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농장 압류 공고가 지역 신문 전면을 장식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농가들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농장을 잃었습니다. 3세대에 걸쳐 가꿔온 땅이 한순간에 남의 손으로 넘어갔죠. 이는 나중에 더 큰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한편 도시 거주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는 것이 새로운 취미처럼 번졌어요.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기의 시대가 활짝 열린 거죠. 할부라는 개념이 미국인의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라디오가 갖고 싶으세요? 할부로 사세요. 자동차는 어떠세요? 할부죠.
심지어 개용 모자를 만드는 회사 주식까지도 할부로 살 수 있었어요.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현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죠. 백화점들은 신용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앞세워 고객들을 유혹했습니다. 메이시스, 워너메이커 같은 유명 백화점들은 할부 판매를 위한 전용 부서까지 만들었어요. 은행들은 이런 혁신적인 금융상품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맥박이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할부 대출을 해줬습니다. 신용조사는 형식적이었고 담보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뿐이었죠. 이건 마치 2번 데이트한 상대에게 당연히 결혼하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경솔함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금융혁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광풍의 중심지는 월가였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른들을 위한 놀이동산이 되어버렸거든요. 월스트리트의 중개업소들은 마치 카지노처럼 24시간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마진 거래를 이용하면 누구나 $10만 내고 $100 가치의 주식을 살 수 있었어요. 나머지 $90요? 그게 뭐 대수롭겠습니까? 미래가 밝은데 말이에요. 주식은 계속 오르기만 할 테니까요. 중개업소의 직원들은 마진 대출을 레버리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같은 돈으로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죠. 위험에 대한 설명은 작은 글씨로 구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발사부터 정육점 주인까지 심지어 개들까지도 주식 투자 팁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구두 닦기 소년들이 은행가들에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투자처를 추천하고 호텔 직원들이 거대한 재벌들에게 조언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신문들은 매일 주식 성공담을 실었어요. 청소부가 6개월 만에 백만장자 됐다. 주식으로 맨해튼 펜트하우스 산 택시기사 같은 헤드라인이 넘쳐났죠.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4배나 치솟았어요. 주가는 마치 중력 법칙에서 벗어난 것처럼 행동했죠. 기업 실적이나 수익,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분위기만 좋으면 됐거든요. 주식 차트는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그린 것처럼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 자신의 자존감도 함께 상승한다고 생각했죠. 전문 애널리스트들조차 새로운 경제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 평가 방식은 구식이 되었고 성장성과 잠재력이라는 추상적 개념들이 주가를 좌우했어요. 기업들도 창의성을 발휘했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다른 지주회사를 소유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구조는 실제 가치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죠. 껍데기만 있는 회사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엄청난 양의 과대 광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복잡성이 오히려 정교한 금융공학으로 포장되어 환영받았습니다. 투자 신탁이라는 새로운 상품도 등장했어요. 일반인들이 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면 대신 투자해주는 시스템이었죠. 물론 그 전문가들도 다른 투자 신탁에 돈을 맡기는 순환 구조였지만요. 몇몇 사람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 로저 밥스는 1929년에 경제 대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외쳤어요. 그는 통계와 데이터를 근거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월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고 로저에게는 좀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언론도 그를 공포를 조장하는 비관론자로 몰아갔죠. 재즈 밴드가 그의 경고를 묻어버리듯 연주를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달러 지폐가 비처럼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돈과 낙관주의의 홍수 속에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의 일부 경제학 교수들까지도 주식이 영원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리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학문적 권위까지 시장의 광기에 동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샴페인과 재즈 음악 뒤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농촌 부채는 계속 늘어났고 소비자 부채도 급증했어요. 미국 가계의 부채 비율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잔고는 건전성 기준을 훌쩍 넘어섰지만 호황 분위기에 취한 감독 당국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경제라는 거대한 건물이 벼랑 끝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정작 바닥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국제 무역 수지도 불안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유럽 국가들의 금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거시경제 지표들은 주식 열풍 앞에서 무시되었죠. 그러던 1929년 10월 29일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인들은 부자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하루가 끝날 때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역사는 이날을 블랙 화요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전 주인 10월 24일 블랙 목요일부터 이미 시장에는 불안한 기운이 돌았어요. 몇몇 대형 투자자들이 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이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죠. 주식시장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으로 10m 깊이까지 완벽하게 추락해버린 거예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홀에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자유낙하했고 티커 테이프에서는 마치 악마가 씌인 것처럼 빨간 숫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주가 정보 전달이 몇 시간씩 지연되었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상인들은 기절했고 한 남성은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회복된 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는 또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거래소 직원들은 마치 전쟁터의 의무병처럼 쓰러진 투자자들을 돌보느라 분주했어요. 구급차가 월스트리트에 대기하고 있을 정도였죠. 무려 140억 달러의 부가 한순간에 증발했어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2천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죠. 모노폴리 게임 돈이 아니라 실제 주택, 저축, 대학기금, 희망, 꿈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증권거래소 밖에는 침묵에 잠긴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을 잡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저 땅을 바라보며 경제 전체가 어떻게 신발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주변 카페들에서는 투자자들이 빈잔을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거만했던 브로커들이 이제는 쪽팔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죠. 활기찬 20년대는 그냥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은퇴 계획을 등에 짊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마진콜이 쏟아졌습니다. 호황기의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거든요. 10달러를 내고 100달러치 주식을 받는 식으로 말이에요. 시장이 폭락하자 중개업체들이 즉시 나머지 90달러를 요구했어요. 투자자들은 서둘러 움직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집, 차, 보석을 팔아도 부족했습니다. 월요일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목요일에는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여름 내내 마티니를 마시며 여유롭게 지내던 은행원들은 이제 사무실에 앉아 마치 외국어로 쓰인 것 같은 대차대조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투자 클럽들이 하나둘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주식 전문가 행세를 하던 동네 이발사는 이제 고객들과 날씨 이야기만 나눴어요. 주식 이야기는 금기어가 되어버렸죠. 은행들의 몰락이 시작됐습니다. 이 위대한 기관들, 신뢰의 상징들, 대리석 바닥과 참나무 책상을 자랑하던 곳들이 결국은 쓸모없는 종이와 맹목적 낙관주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주식시장 폭락으로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당연한 수순을 밟았죠. 파산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은행 휴무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은행 파산 소식은 들불처럼 번졌고 군중들이 지점 앞으로 몰려와 잠긴 문을 두드리며 저축금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안에서 은행원들이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죠. 예금자들의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은행 파산이라는 소문만으로도 실제 파산을 만들어내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든 걸 잃었어요. 할아버지의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됐고 마가렛 고모의 저축금은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어린 티미의 돼지 저금통만이 여전히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집안에서 가장 부유한 자산이 되었다는 걸 아무도 그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3세대에 걸쳐 모은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증발했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저축한 연금이 종이 조각이 되었고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은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재앙은 미국 해안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황에 빠진 미국 은행들이 해외 대출금을 급히 회수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자본에 의존하던 해외 기업들이 연쇄 부도에 빠졌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이미 불안정했던 유럽 경제는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린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독일의 취약한 경제 회복은 완전히 무너졌고 영국도 크게 흔들렸죠. 한때 번영의 생명선이었던 국제무역은 불과 3년 만에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무역 업체들이 파산하고 선박들이 항구에 방치되었으며 국경을 넘나들던 상품의 흐름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공황 속에서도 부정은 계속됐어요. 신문들은 긍정적인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이익 실현으로 시장 조정 중이라는 기사. 바로 아래에는 빵 한 덩어리를 사기 위해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긴 남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죠. 정치인들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주장했고 실크 조끼를 입은 은행가들이 마이크 앞에서 긴장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게 괜찮다, 아무것도 타고 있지 않다는 식의 금융 전문 용어로 둘러댔어요.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라디오에 나와 평소처럼 침착하게 경제가 기본적으로 건전하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죠. 번영은 모퉁이 바로 앞에 있다는 그의 명언은 역설적으로 절망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텅 빈 저녁 식탁에 앉아서 그 말 중에 도대체 어느 부분이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해했어요. 실업률은 폭증했습니다. 25%의 성인 남성이 일자리를 잃었고 남은 75%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에 시달렸어요. 공장들이 문을 닫고 사무실들이 비어갔습니다. 붕괴는 바닥이 아니었어요. 시작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 끔찍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이라는 10년간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